노비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여자가 되고 결국 조선 조정 전체를 뒤흔든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면 고위 관료가 목숨을 잃었고 그녀가 원하면 나라의 배가 움직였죠.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 백성들의 돌세례를 받으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권력을 누렸던 장녹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녹수는 원래 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의 한계가 명확했던 시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죠. 기생으로서 양반들의 연회에 참석해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압도적인 미모와 예술적 재능이었습니다. 대동야승의 기록을 보면 장녹수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요.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고 춤과 노래 실력도 최상급이었다고 하죠. 연애 자리에서 그녀가 등장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고 합니다. 이런 재능 덕분에 장녹수는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녹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궁궐에서 열린 대규모 연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이 자리에는 연산군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생들이 재주를 뽐내는 가운데 장녹수의 공연 차례가 왔어요. 장녹수가 춤을 추기 시작하자 연회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뛰어난 가창력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죠. 특히 연산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는 장녹수의 공연 내내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회가 끝난 후 연산군은 측근들에게 장녹수를 궁궐로 들이라고 명령했어요. 1503년 장녹수는 마침내 궁궐에 입궁하게 됩니다. 노비 출신이 왕의 후궁이 되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궁궐에 들어온 장녹수는 처음에는 낮은 품계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죠. 그리고 장녹수는 이를 위해 매우 독특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장녹수는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대했어요. 다른 후궁들이 왕 앞에서 꿇어앉아 조심스럽게 행동할 때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장녹수가 연산군에게 자신의 등에 타라고 명령한 것이죠. 전하, 오늘은 제 등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등에 올라탔고 장녹수는 방 안을 빙빙 돌았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기록에 어떻게 남아있냐면요.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였고 왕에게 명령하기를 노예를 대하듯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왕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연산군의 반응이었어요. 연산군은 이런 장녹수의 행동을 전혀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연산군의 깊은 심리적 결핍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것도 매우 비극적인 방식으로요. 패비 윤 씨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자란 연산군에게는 깊은 애정 결핍이 있었어요. 장녹수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연산군이 그리워하던 것은 권위적인 후궁이 아니라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장녹수는 마치 친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듯 연산군을 편안하게 대했어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연산군에게는 오히려 그리운 모성애로 다가왔던 것이죠. 연산군은 장녹수와 함께 있을 때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다고 합니다. 장녹수의 이런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연산군의 총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입궁한 그 해에 장녹수는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연산군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은 이영수였어요. 연산군은 장녹수가 낳은 딸을 무척 아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까지 낳아주었으니 연산군의 마음은 더욱 장녹수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노비 출신 기생이었던 장녹수의 삶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했던 조선시대에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의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1504년 3월 연산군은 조정과 백성들을 모두 놀라게 할 명령을 내립니다. 장숙룡의 집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 있어 화재가 날까 걱정된다. 가까운 이웃집들을 철거하여 공간을 넓혀라. 여기서 장숙룡은 장녹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입궁한 지 겨우 1년 만에 장녹수는 종사품 수권에서 종삼품 수령으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군은 장녹수의 집 주변 가옥들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집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신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장녹수는 궁궐에서 지내고 있어 사가에 거처하지도 않는데 이웃집을 마구잡이로 철거하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이것은 능상이다. 능상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죠. 연산군은 신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반대하는 것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신료들의 반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장녹수를 위한 집과 토지 하사는 계속되었고, 이런 내용이 연산군 일기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재산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불려나갔죠. 그런데 연산군이 장녹수에게 베푼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연산군은 누군가에게 관직을 하사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을 들으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이를 동관의 고직으로 영원히 정하라. 종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녹수의 딸을 돌봐주는 유모의 아들이었어요. 동관은 일본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였고, 고직은 동관에 딸린 창고 관리자를 의미했습니다. 유모의 아들, 즉 노비 신분인 사람이 관직을 받은 것도 놀라운데 거기에 영원이라는 말까지 붙었어요. 평생 고용을 보장받은 정규직이 된 것이죠. 이것도 모자라 장녹수 형부에게도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김효을 함경도 전향사로 임명하라. 함경도 전향사는 왕이 함경도 제사를 위해 내린 향과 충문을 현지에 전달하는 임시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장녹수 언니의 신분이 뭐였냐면 노비였습니다. 노비 출신이 왕명으로 특별 임무를 맡게 된 것이죠. 장녹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인사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궁궐에 입성했지만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를 측근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소요소에 자신의 신복들을 배치했던 것이죠. 특히 동관의 창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물건이 드나드는 곳을 관리하니 일부를 빼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빼돌린 물건의 일부는 당연히 장녹수에게 바쳐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녹수는 궁궐 곳곳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 나갔어요.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이권이 걸린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앉히면서 장녹수는 권력을 철저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연산군의 호의 속에서 기세등등해진 장녹수가 조정 대신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장녹수가 관선, 즉 나라 소유의 배를 이용해서 쌀 무역을 한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남쪽에서 세금으로 올라온 쌀을 착복해서 쌀이 귀한 평안도로 가져가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산품을 다시 실어와 판매해 돈을 벌었어요. 개인 사업을 나라의 선박으로 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규모였습니다. 무역한 쌀의 양이 무려 7,000석이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당시 조선의 최고 관청인 육조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체 예산이 약 10만 석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6조 관청 1년 예산의 약 7% 정도를 장녹수 개인이 움직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총애받는 후궁이라는 이유로 나라의 선박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장녹수를 보는 신료들의 심정은 참담했어요. 기가 막히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신료들은 이제 정말 세상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1504년 3월 2일 장녹수가 입궁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예상치 못한 피바람이 궁궐에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갑자사화였어요.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화로 목숨을 잃었죠. 이때부터 연산군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시작됐어요. 신하들은 목숨을 걸고 간언을 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내 조정에 충신은 없다. 충견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료들이 연산군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래도 아니 되옵니다라고 외치던 신하들이 갑자사화 이후부터는 입을 꼭 다물게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바짝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사화로 궁궐이 뒤집혀진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한 장의 벽보에서 시작됐어요. 한양의 부잣집 대문 앞에 글귀가 적힌 벽서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벽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추정해보면 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과 궁궐 내부에 은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왕조 국가에서 왕을 비판하고 궁궐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죠. 갑자사화로 피바람이 몰아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연산군과 왕실을 험담하는 내용의 벽서가 나타났으니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벽서가 붙어있던 그 집의 주인이었어요. 벽서가 발견된 곳은 바로 장녹수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장녹수라고 해도 자신의 집 앞에 왕실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어 있다면 자칫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어요. 장녹수 자신이 자기 집에 그런 벽서를 붙일 리는 없잖아요. 분명 장녹수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궁궐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벽서 사건의 유력한 범인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연산군을 모시던 두 후궁, 숙군비와 전향이라는 후궁이었습니다. 이 두 후궁이 질투심 때문에 장녹수를 해치려고 장녹수 집 앞에 벽서를 붙였다는 것이죠. 1504년 6월 9일 연산군은 어명을 내렸습니다. 두 후궁을 능지처참하라.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후궁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두 후궁은 사실 벽서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유배를 간 상태였습니다. 벽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궁궐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이미 유배 간 두 후궁을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능지처참까지 했을까요?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습이 고와서 장녹수가 마음으로 시기하여 밤낮으로 왕에게 참소하였다. 장녹수가 미모가 뛰어난 두 후궁을 질투해서 왕 앞에서 밤낮으로 험담했다는 것이죠. 유배를 간 두 여인이 저를 시기해 위험에 빠뜨리려고 벽서를 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두 후궁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바로 장녹수였던 것입니다. 장녹수는 두 후궁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혹시라도 연산군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받고 있는 총애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후궁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벽서 사건을 이용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벽서 사건 자체를 장녹수가 꾸몄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연산군이 범인의 핵심 조종자가 두 후궁이라고 확신한 정황을 보면 처음부터 장녹수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 씨가 후궁들에게 모함당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녹수를 보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장녹수의 말을 믿고 두 후궁의 가족들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처형해버렸던 것이죠. 장녹수의 말 한마디에 두 후궁과 그 일가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당시 조정 신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여자다. 우리도 말을 잘못하면 저렇게 꾸며서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장녹수의 말이면 천하의 연산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죠. 과거에는 노비에 불과했던 장녹수가 이제는 조선 양반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사사건건 감싸고 도왔어요.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후궁들이 들어왔지만 수경 장씨는 연산군의 총애를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 장녹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녹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어느 날 연산군은 조정 신료들과 그들의 부인까지 함께 참석하는 부부 동반 연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연산군은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장녹수에게 속삭였어요. 오늘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지목한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남들의 시선이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대놓고 자신의 처소로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마음에 드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한 것이죠. 장녹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장녹수도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연산군이 다른 여자를 원한다니 질투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장녹수는 연산군의 뜻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녹수가 부인을 불러낸 방법은 매우 교묘했어요. 부인의 머리 단장이 잘못됐다는 핑계를 댄 것이죠. 머리 단장이 잘못됐으니 고쳐야겠다는 구실로 연산군이 지목한 여인을 연회장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그 부인을 은밀한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연산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녹수와 연산군의 기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과 부인들을 연회에 초청했을 때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 구별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회 참석 사대부의 아내들은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하였다. 이름표를 달게 한 것이죠. 연산군은 이 이름표를 보고 어느 의정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서 장녹수에게 콕 찍어서 의사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말이죠. 이렇게 주선자가 되어준 장녹수 덕분에 연산군은 마음에 드는 신하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장녹수가 연산군의 총애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장녹수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소는 후궁들이었어요. 후궁이 연산군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니까 특기를 발휘해서 제거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달라요. 엄연한 양반, 그것도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이니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소문이 금방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시 고관대작의 부인이라면 장녹수에게 미리 뇌물을 주고 저를 지목해달라 혹은 저를 빼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뇌물도 받고 권력도 과시하는 일석이조였던 것입니다. 결국 장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보다는 연산군의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뇌물을 모으기 위해 이런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장녹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 데 몰두했습니다. 연산군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행동만 골라서 했던 것이죠. 연산군 역시 우리 녹수가 최고구나. 내 마음을 아는 건 녹수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궁한 후 장녹수는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려 4년 동안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4년간 장녹수는 연산군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연산군은 장녹수의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후궁과 환관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것입니다. 연산군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굳이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죄는 놀랍게도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머리를 잘라 궁궐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은 옥화라는 이름의 여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장녹수는 예전부터 이 옥화라는 여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연산군이 옥화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녹수는 옥화가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옥화가 장녹수의 치마를 실수로 밟게 된 것입니다. 장녹수는 이때다 싶어서 연산군에게 달려가 옥화가 저지른 실수를 일렀어요. 연산군의 반응은 극단적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평상시에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실수를 할 수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산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장녹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다면 이것은 곧 나를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였던 것이죠. 연산군은 장녹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장녹수의 옷을 밟은 것은 곧 임금인 자신의 권위를 밟는 것과 같다고 판단한 것이죠. 옥화는 목이 잘려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노비 출신의 후궁이 왕과 동일한 존재가 되다니, 장녹수는 자신이 후궁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연산군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자신의 나라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조정 신료들은 또 어떤 어명이 내려올지 사람 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신료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할 충격적인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연산군이 만든 목걸이의 이름은 신원패였어요. 삼갈신에 말씀 언자를 써서 신원패라고 했습니다. 연산군은 궁궐의 모든 환관들과 신료들에게 이 신원패를 걸고 다니도록 명령했어요. 신원패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 쉽게 말해서 궁궐에서 본 왕의 모습을 함부로 밖에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장녹수와 연산군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신하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끼리라도 이상한 말을 했다가는 바로 다 죽음이다. 어디서든 나는 언제든 듣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신원패로 조정 신료들의 입을 대놓고 틀어막은 연산군은 1506년 5월에 다시 한번 신료들이 기겁할 만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연산군의 명령, 그것은 바로 충성모자를 쓰라는 것이었어요. 신료들이 관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모자를 사모라고 하는데 연산군은 그 사모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새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자 앞쪽에는 충자를, 뒤쪽에는 성자를 써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충성모자를 쓰고 출퇴근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굴욕적이고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안 쓰면 죽는데 쓰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궁궐에 펼쳐진 것입니다.
목에는 신엄패를 달고 머리에는 충성 모자를 쓰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왕으로서 신하의 충성을 정말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충성도 나오는 법인데, 연산군은 병적으로 심해지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누르고 모욕을 주면서라도 복종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역사에 기록된 연산군의 폭군 이미지가 장녹수로 인해 더욱 심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와 간신들에 둘러싸인 채 매일 연회에 빠져 살았어요. 궁궐 연회에는 흥청들의 춤과 노래가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이른 1506년, 흥청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수가 무려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보면 지방 관리들의 인사고과를 매기는 기준이 얼마나 괜찮은 여인들을 중앙으로 잘 보냈느냐였다고 해요. 이것은 이미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연산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균관을 자신의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균관을 오락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고 흥청들의 음탕한 놀이 장소로 변하였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런 중요한 곳을 연산군이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연산군은 성균관을 떠난 일부 유생들을 자신의 노비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신하들이 장녹수의 노비가 되는 느낌이었죠. 양반들을 노비는 물론이고 성균관마저 연회장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산군과 장녹수의 손아귀에 나라의 기강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1506년 9월 2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 갑자기 장녹수의 처소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러서지 마라! 문을 열었다! 평소였다면 장녹수는 누가 시끄럽게 구느냐고 호통을 쳤겠죠. 그런데 장녹수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날이 왔군.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연산군의 무자비한 폭정에 못 견딘 신료들이 반정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낸 것이죠. 후궁과 환관들은 황급히 궁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 역시 담을 넘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궁궐을 장악한 반정 세력이 바로 코앞에 닥친 순간, 과연 장녹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전에 인조반정 때 광해군 옆에 있었던 김계시는 반대파에게 정보를 주면서 도망쳤었죠. 그렇다면 장녹수도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장녹수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연산군을 버리고 도망칠 때 장녹수는 5년간 함께했던 연산군의 곁에 마지막까지 남기로 한 것입니다. 장녹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 교동도로 쓸쓸히 유배를 떠나야 했어요. 그렇다면 장녹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녹수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반정 세력에게 처참히 끌려간 그녀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고 하죠. 그렇게 공개 처형된 이후 장녹수의 시신은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이 나라의 혼란이 여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외치면서 장녹수 시신의 음부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죠. 장녹수의 요염함이 연산군의 폭정을 불러왔다는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장녹수의 시신을 향해 얼마나 많은 돌을 던졌는지 잠깐 사이에 돌무더기를 이룰 정도였다고 해요. 한때 연산군의 마음을 얻어 온갖 권세를 누렸던 기생 출신 후궁 장녹수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왕의 여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순간 장녹수는 공인으로서 걸맞은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장녹수는 연산군의 폭정을 바로잡기는커녕 비정상적인 권력 남용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변인들의 관직을 청탁하고 자신의 신복들을 이권이 걸린 자리에 앉히고
나라의 선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질투심에 다른 후궁들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결국 이런 장녹수의 비정상적 행동들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권력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진리를 장녹수는 너무 늦게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녀의 마지막은 백성들의 분노 속에서 돌무더기 아래 묻힌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만큼 그 추락은 더욱 비참했던 것이죠. 오늘은 기생 장녹수의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